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한글과 파스파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몇 차례의 강좌를 통해서 초기에 세종이 가족들과 함께 비밀스럽게 새 문자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이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이제 시청자들도 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럼 과연 파스파 문자란 무엇인지, 어떻게 한글 창제에 응용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세종이 그 새 문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처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비밀스럽게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고요. 워낙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로 알려진 세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알려진 수많은 참고서적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책들에는 그 주변 국가들의 문자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테고요. 그중 가장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문자가 원대의 파스파 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나라 때의 파스파 문자라고 하면 한글이 세상에 나오기 불과 170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내가 말씀드릴 것은 한글과 파스파 문자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그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라는 책을 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오늘 40분 동안에 해야 되니까 좀 주마관산식의 그 얘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글이 제정되기 170여 년 전에 원나라의 몽골 제국에선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한자음을 파스파 문자로 적고, 또 하나는 몽골을 적습니다. 왜 이걸 특히 강조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파스파 문자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체계의 문자가 있다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파스파 문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원래 이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의 서장 문자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고, 글자 모양도 같습니다. 근데 이 파스파 문자가 몽고의 원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오하회, 즉 한족의 그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에서는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오랑캐 원나라의 찌꺼기다 해서 호원의 잔재라고 해서 철저하게 폐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렇기 때문에 파스파 문자는 세계 문자학계도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자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세종은 고려 후기부터 원나라와 접촉하면서 파스파 문자로 한자음을 적는 일에 익숙해 있었고, 세종 자신도 한자음을 파스파 문자로 적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 당시에는 파스파 문자밖에 한자음을 적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파스파 문자의 유용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런 문자가 필요하다, 파스파 문자는 명나라가 절대 못 쓰게 하니까 우리도 이런 문자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최만리의 반대 상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문자를 가족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서 신기 이례다. 그게 새로운 하나의 재주에 불과하지 뭘 그렇게 국력을 들여서 새 문자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인가. 이런 그 최만리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결코 신기한 하나의 재주가 아니고 심오한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을 동원해서 중국의 성운학과 성리학 그리고 후에 신미대사를 불러다가 인도의 성명기론까지 동원해서 우리 문자를 정비하고 발전시킵니다.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한 1단계의 우연한 창작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어떤 이제 수정과 연구를 통한 누적된 결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즉 세종이 처음 한글 창제의 출발점으로 삼았을 파스파 문자는 과연 어떤 문자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선생님께서 이 파스파자에 대한 논문을 쓰시면서 사실은 이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전까지는 파스파 문자의 잠호 수요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것이 아마 문자학계의 현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날 그 대한민국에서의 파스파 문자의 연구의 현황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까 2009년에 논문이 아니라 2009년에 내가 몽고 자원 연구라는 책을 쓰면서 파스파 문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동안의 그 파스파 문자는 세계 문자학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문자였어요. 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파스파 문자에 대한 문헌들이 없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의 호원의 장제를 박멸하는 정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중국엔 지금도 파스파 문자로 쓰여져 있는 문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오늘의 핵심인 몽고 자운의 런던 초본이 대형 도서관에 하나 있는 것 그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서양의 문자학자들은 금성문을 보고 파스파 문자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파스파 문자를 금성문에서 이제 몽고 적은 것을 보고 연구하자니까 한자음을 적는 파스파 문자의 다른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과연 문자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후민정음이라는 한자음 표기를 위한 글자 수요하고 거기에는 초속만, 자음만, 엄문 27자 아니에요? 네. 그런가 하면은 홍무정은 역훈을 할 때 중국어 표준음을 적을 때는 그때는 정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32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말을 표기할 때는 17자밖에 안 되지요. 이렇게 문자 체계가 다르고 문자 수요도 다릅니다. 이런 거를 외국의 서양의 학자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그래서 파스파 문자는 잘 모르는 문자입니다. 또 근래에 연구된 연구에서도 이 파스파 문자를 오해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명한 파스파 문자의 언어학자 요시이케라는 분은 저희가 초청해서 서울에서 학회도 한 일이 있었는데 그의 논문에는 파스파 문자가 모든 언어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아라는 기본 모음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논문을 썼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파스파 문자의 유모자가 유모인 동시에 아를 표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몰랐던 때문이죠. 미안합니다. 몰랐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 파스파 문자와 한글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그 선각자들이 이익이나 유희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글이 파스파 문자, 몽고자에서 왔을 수도 있다, 왔다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파스파 문자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한글을 파스파 문자에서 온 거다라고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매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민정음이 파스파 문자에 영향을 받았다면 파스파 문자의 어떤 제정 과정이나 또는 그 파스파 문자의 원리 또 그 문자의 어떤 대응, 언어와 의무의 대응 등을 고려해서 문자를 만들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훈민정음의 체제를 바탕으로 파스파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스파 문자에 대한 연구가 지금 거의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훈민정음 연구를 통해서 파스파 문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밝혀가고 있는 점들이 아마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파스파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 원나라의 상황 그리고 이 제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스파 문자가 제정될 당시의 원나라의 상황은 원래 몽고인들은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제 조각을 해서 서신으로 쓰거나 활에다가 표시를 해서 서로 연락을 하거나 소식을 전하고 그랬는데 징기스칸이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의 스텝을 거의 석권하고 거대한 제국을 마련한 다음에도 글자가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좌우에는 이제 한문을 한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 몽고 제국 이전에 그 북방의 스텝 지방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있던 거란도 문자를 가지고 있어서 거란 문자를 쓰기도 했고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금나라의 여진 문자도 썼고 그래서 아주 중구난방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징기스칸은 안 되겠다. 우리가 표 문자를 하나 만들자 생각을 해서 그 나이만을 쳐들어가서 타타퉁가라는 현인을 잡아다가 몽고를 적게 했는데 그것이 위구르 문자였고 그걸 후에 사람들이 몽고 위구르 문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 혼란한 상황 중에서 몽고 제국의 그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필요했어요. 몽고로 자쿠트란 말이 그 한인이란 말인데 그때는 이 한족의 중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목인이라든지 다른 알타이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자쿠트 속에 들어갑니다. 이 민족들은 각기 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그런 그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그 제국의 여러 민족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표 문자가 필요해서 징기스칸은 위구르 문자를 들여다가 그 몽고 위구르 문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몽고 문자 사용 전에 혼란 사항들이 파스파 문자 같은 새로운 문자를 제정하게 된 어떤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파스파 문자를 제정한 거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사실 쿠빌라이 칸이 그 징기스칸의 손자인데 황제가 된 것은 자기의 형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각처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서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 쿠빌라이의 그 세력은 그렇게 크지 못하고 중국에만 한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쿠빌라이, 즉 원세조는 나라를 새로 세우면은 문자를 만든다 하는 그런 전통, 북방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이제 파스파 문자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하나는 중국을 지배하려면 한어, 중국어를 배워야, 중국어를 알려면은 한자, 한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파스파 문자로 가지고 한자의 발음을 익혀서 쓰기 위해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런 생각이 쿠빌라이 칸으로 하여금 파스파 문자를 만든 게 된 거죠. 네,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쿠빌라이 칸이 티벳에서 이제 원정을 갔을 때요. 뭐 당신 토번이었겠죠. 원정을 갔을 때 이제 박스파라는 이제 라마승을 뭐 잡아다가 이제 몽고인들의 한자 학습을 할 때 필요한 발음 기호로서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이제 지난 강좌 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의 운서들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 박스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파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징기스칸이 몽고 위구르 문자를 만들 때 나이만의 지식인 타타 통화를 데려온 것처럼 파스파 문자도 원세조 쿠빌라이가 만든 게 아니라 그가 존경하는 법사 박스파를 시켜서 만듭니다. 원나라 때 이 사람은 원래 토본 사람인데, 토본은 중국 서역에 속해서 그 이름을 서본이라고도 합니다. 서쪽에 있는 번국이라고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보드라고도 부르고 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이라는 그 지역의 민족의 이름을 따서 서쪽에 있는 장족, 그래서 서장이라는 이름이 중국의 공식 명칭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장이라고 부르죠. 다만 서구도인들은 이 사람들을 트피트라고 했어요. 트피트. 터키인들은 테피트라고 그랬고, 서방의 이슬람 교도들은 티파트, 투피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몽고로도 이 장족계 사람들을 테베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말에서 서양에서는 티베트라고 이 지역을 부르죠. 박사파 스님은 10살 때 출가해서 법명을 해당이라고 했고, 그가 13살 되던 해에 작은 아버지인 사키야 판디타는 불교의 승직이에요. 그러니까 사키야라는 자기 계부를 따라서 몽고로 떠나서 19살에 쿠빌라이 칸의 초청을 받아서 거의 궁전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이제 세조가 몽고를 적을 수 있고 또 한자어를 적을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박스파 라마에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직의 종교인이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자 보따리 싸가지고 토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토본의 서장 문자를 짓던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것이 파스파 문자이고, 이것을 이제 몽고 신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파스파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글자 모양이 기역 니은과 같이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르베르진이라고 하는 몽고어대로 그걸 한자어로는 처바월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원에서 이 파스파 문자는 어떠한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요? 예, 파스파 문자가 원사에 보면은 원사 세조기에 지원 6년 2월 기축일에 새로 만든 몽고자를 천하에 반포하여 사용하도록 하다.
그런 조칙을 내리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원 6년, 이건 원나라의 연호인데 1269년 2월에 신문자가 반포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원래 티베트 문자, 서장 문자를 그대로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티베트 문자가 산스크리트 범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쿠벨라이 칸이 만든 파스파 문자도 어떻게 보면 범자 계통의 문자입니다. 지난 화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범자 계통의 문자들은 첫 글자가 다 가로 시작을 하지요. 이 파스파 문자가 원제국의 공용 문자가 됐습니다. 이미 저촉으로 반포를 했고 모든 관공서에서 파스파 문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몽고인들은 파스파 문자로 한자를 발음 적어서 공부했고 다른 한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파스파 문자로 몽고를 적어서 몽고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몽고인들은 한자를 배우고 다른 한족 자쿠트들은 몽고를 배웠죠. 몽고 위구르 문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렁이처럼 이렇게 기억하는 문자인데 음절 단위로 발음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어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근과 그거의 활용어까지 한꺼번에 글로 써야 돼요. 글자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한자음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파스파 문자는 음절 단위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자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사를 보면은 이 파스파 문자를 교육합니다. 원사 세조기를 보면 지원 6년 7월 기사에 입제로 몽고자학 여러 로에다가 몽고자학을 세워서 국자학을 세우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몽고자학도 있고 국자학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파스파 문자를 교육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파스파 문자를 만들고 바로 그 한자음을 표기한 그 몽고 울약을 간행합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동국정을 편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부 울약이라고 하는 그 운서가 당시에 그 중국의 기본 표준음이었는데 이거를 파스파 문자로 발음을 적어가지고 몽고 울약을 만든 거죠. 파스파 문자로 적은 그 중국의 표준문 운서가 3개가 되는데 하나는 내부 울약을 번역한 몽고 울약이 있고 이것을 고구문해로 수정한 몽고 자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주종문이라는 사람이 이걸 현실음으로 더 반영시킨 정정 몽고 자운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몽운이라고 합니다. 이 몽운은 이제 신숙주의 사성통고에 등장하고 쇠쇠진의 사성통해에도 등장하고 물론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세종과 그 주변에 신문자 창제하는 사람들도 다 참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자의 발음을 전사하는데 반절법보다는 파스파 문자와 같은 표음 문자로 기록하는 게 훨씬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원나라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고려 후기는 물론이고 조선 전기까지도 당시 여러 가지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그 원나라의 영향이 이제 남아 있었을 테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원나라 당시의 이런 다양한 그 파스파 문자와 관련된 운서들 이런 것들이
파스파 문자와 함께 한반도에도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신숙주의 어떤 운서라든지 이런 이제 언어학 관련된 문헌들에도 파스파 문자 영향력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의 그러니까 고려 말은 원나라 때 영향력이 있었다 치고 그 조선 시대의 파스파 문자 영향력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봐야 맞는 걸까요? 예, 이제 진행자서 이제 실증적 자료를 대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고려와 조선에서는 사각문자란 뜻의 처바월진이라고 파스파 문자를 불렀습니다. 또는 처벌진이라도 부르고, 어떤 때에는 그냥 자양, 글자 모양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명나라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몽고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몽고 문자, 파스파도 안 되죠. 그냥 뭐 데르베레진 사각 문자 아니면은 글자 모양 뭐 그렇게 그런 글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조실록을 보면은 태조실록 태조 3년 11월조에 칠과 익관 보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전서리를 임명하는 7개의 시험입니다. 칠과 익관 보위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7개 분야의 전문 하급 관리들을 뽑는 시험을 시험에서 뽑아서 임명하는 것을 칠과 익관 보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국어를 시험해서 역관을 임명하는 시험 방법이 있어요. 칠과 익과 보위법에 습몽어자, 그래서 몽고를 배운 사람의 경우가 소개되어 있는데, 능히 문자를 읽을 줄 알고 자양을 쓸 줄 알며 겸하여 위글 문자를 쓰면 제1과를 삼다. 그런 규절이 나옵니다. 야, 여기서 자양이 뭐냐? 예, 처음엔 나도 당황했어요. 또 능히 문자를 읽을 줄 안다니. 그 다음에 위구르 문자를 쓰고 읽으면은 제1과로 삼는다. 그러니까 위구르 문자와 다른 문자가 2개 있었던 거죠. 그 문자는 바로 파스파 문자고, 자양도 파스파 문자를 말합니다. 얼마나 명나라의 감시가 무서웠는지 이걸 보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오로지 위구르자만 알고 그것을 쓸 줄만 알고 몽고를 알면 제2과를 삼는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파스파 문자를 모르는 역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몽고 제국이 망하자마자 명나라에서 철저하게 이걸 파괴했고 못 쓰게 했으니까 없어진 거죠. 다만 이제 이 기사에서 보면은 이미 조선에서는 파스파 문자가 점점 쇠퇴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구르 문자만 알고 있는 그 몽고 역관들도 있었고, 파스파 문자는 이미 잊혀졌다. 후민조음에서는 기본적으로 17자죠. 이게 신미대사가 우리말 표기에 필요한 게, 여기에 이제 전탁자 6개하고 순경음 노이자를 더해서 27자가 됐는데, 요 27자에다가 정치음하고 치두음을 구별하는 다스탈 더하면 32자가 돼서, 이게 바로 이제 파스파자의 32자와 일치합니다. 지금 표로 보인 몽고 자울의 이 36 잠호표가
내가 오하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성통고에 그대로 있었고 그게 사성통해로 옮겨가서 광원 36자모로 되고 광원 36자모도라고 하는 것이 사성통에 붙어 있는데 권도에 그것이 여기 지금 몽고자원에 붙어 있는 이 36개 자모를 한글로 바꾸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이 35자모도도 사성통에 실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아마도 먼저 몽고 어울략거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 사성통에 붙어 있는 홍무원 31자모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글자를 전부 빼내고 니은 하나를 줄인 게 31자모지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공격하는 파스파 문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런 거를 설명해 주세요. 왜 사성통에 붙어 있는 광원 36자모도, 운해 35자모도, 홍무원 31자모도 이게 왜 붙었는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설명해서 그것이 민정음에서 이런 다른 용도다. 이게 파스파 문자와 관계가 없다. 한다면 내가 납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나는 이건 파스파 문자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몽고자원 연돈 초본에 보인 이제 파스파자 자음 32개의 글자가 훈민정음 원해본의 32개의 글자와 일치하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 훈민정음에 관심이 많은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숫자가 맞는지 글자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맞춰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스파 문자의 그 유모자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훈민정음 모음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자음자는 어쨌든 또 직접 확인해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연구 결과는 이제 일치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모음자의 유모자 얘기를 또 얼핏 해주셨지만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세종이 가족 중심으로 했을 때는 7자를 만들어서 용모에 속하게 하고, 그 후에 신미승이 와서 11자로 늘려서 마다의 12자에 맞추게 했다 하는 얘기는 뭐 더 이상의 그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다만, 훈민정음에서 만들어진 이 7개의 단모음자의 중성자를 가지고 15세기의 국어의 모음 체계를 많이 연구했어요. 대표적인 게 김한윤 선생님이 쓴 국어 모음 체계의 신고찰이라는 데서 이 7자를 가지고 전설과 후설의 대입 그리고 이 모음 하나가 중성. 이것은 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문이고 그 후에 이제 이김원 선생님이 그거는 그 전 시대의 모음 조화를 만든 것이지 그 시대의 그 모음 체계는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완전히 그 파스파 문자의 유모자 7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화가 처음 만들고 나서 그 쓰이기 시작할 때부터 아주 유동적이에요. 동국정원에서도 그랬고 우리말 표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래화가 문제가 됩니다. 조선 후기 개화기 시대에 들어오면 아래화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국어학계에서는 아래화 없애기, 아래화 살리기 뭐 해서 다투는데 그건 우리 국어에 없는 음운을 중세 몽고에 있는 음운을 글자화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고 다른 문자들은 뭐 오라든지 우라든지 아라든지 어는 몽고에도 있고 우리도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었어요. 김한준 선생님이 1978년에 우리나라의 모음은 전부 5자다라고 옛날에 쓰셨던 1963년에 쓰셨던 그걸 이제 바꾸셨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에서 만든 그 7개의 모음 글자를
우리 의문에 맞추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몽고의 중세 몽고의 모험에 맞춘 것이지 우리 당시의 모험에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 한자음과 연결시키도 어려운 거는 한자음에서는 모험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운으로 생각하면 1등부터 4등까지 나눠서 운으로 나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긴 보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훈민정음의 그 모음자 7개는 파스파 문자 거를 그대로 갖다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한글 연구를 해오던 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훈민정음의 체제가 이제 파스파자의 체제를 상당 부분 이제 가져왔고, 특히 모음자의 경우 몽골어에 있었던 어떤 이제 모음 체계를 이제 한국어 당시 조선어에 대응하는 과정에 그 브릴치가 있었고, 특히 그 중에 아레아가 이제 그런 그 브릴치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늘날 사실 이제 제주도에만 이 아레아가 우리 방언 체계에 남겨져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제주도가 이제 원나라 이후 몽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동네였던 점이 혹시 또 그런 아레아가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스파자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 연구할 수 있는 자료나 혹은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파스파 문자를 특히 이제 몽고자원이라는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주시고 그것을 훈민정음 창제와 비교해서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들 그리고 그 설명 가능성들을 열어주신 선생님의 연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주제 한 번만 더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가장 내가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게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와의 관계였는데 그 많은 비판 중에서 하나도 논문으로나 저서는 뭐 바라지 않고 논문으로라도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해준 게 없어요. 제발 바라건대 내가 틀린 것을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지적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한글과 파스파자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강의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선언적으로 제시되었던 이야기들이 아마 지난 실담자에 대한 강의와 오늘 파스파자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정광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글의 어떤 역사, 훈민정음 창제의 어떤 그 과정들이 좀 더 우리 시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제 그림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광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직도 훈민정음과 관련된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또 찾아서 선생님 말씀과 함께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